중국 베이징처럼 스모그 투성이일 거야. 한강도 오염됐을 텐데 뭘 찍으려고? 런던 히드로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독일 동료가 클로에 파웰 박사에게 걱정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하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을 거야.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다는 건 환경을 희생했다는 뜻이지. 15년간 전 세계 도시 문제를 연구해온 베테랑 전문가들의 반응은 우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동료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초고속 성장의 이면은 항상 강오염, 대기오염이 따라오거든. 프랑스 동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건 다 환경 파괴 위에 세워진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런던으로 돌아온 클로에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클로에 파웰입니다. 세계은행에서 15년째 도시개발 자문을 하고 있어요. 옥스퍼드에서 도시재생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빈민가 재개발, 인도 뉴델리의 대기오염 해결책까지 세계 곳곳의 도시 문제를 들여다본 지가 벌써 15년이죠.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며 저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서울인가? 창밖 풍경이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교과서의 한강의 기적은 차가운 숫자였습니다. 1인당 GDP 2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그런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잘 정돈된 공원들. 멀리 서울 스카이라인이 상상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교수님, 저기 보이는 게 63빌딩이에요. 택시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80년대에 지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제일 높았죠. 80년대요? 그럼 40년 전이네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을 연구했지만 이런 생생한 증언은 처음이었거든요. 시내로 들어서자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강 양쪽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지만 강변은 온통 푸른 공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게 한강공원이에요. 60년 전에는 다리도 제대로 없었는데 말이죠. 한국 전쟁 때 다 끊어졌었거든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다리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이 웅장한 도시까지.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울역에서 동행 PD 루카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 생태 다큐멘터리 전문 촬영 감독이에요. 클로에, 어서 와. 루카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강 이야기 정말 흥미롭더라. 도시 중심에 람사르 습지가 있다니 믿어져. 람사르 습지요? 서울 도심에요? 그래, 밤섬이라는 곳인데. 루카스가 자료집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도심 한복판의 람사르 보호 습지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들여다봤습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르 협약. 그런 습지가 서울 여의도 옆에 있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통 도시가 발전하면 자연이 사라지는 게 상식인데요. 그게 바로 한국이 특별한 이유야.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경제개발과 생태보전을 동시에 해낸 거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청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퇴근 인파들. 그들의 표정이 다른 대도시와 달랐어요. 런던이나 뉴욕처럼 지치고 스트레스 받은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청계천을 지나면서 저는 또 놀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저 개천은 뭐예요? 청계천이야. 원래는 복개도로였는데 2005년에 복원한 거야. 복개도로를 다시 개천으로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했어. 루카스가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야. 호텔 롯데월드타워 40층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강 상류 쪽으로 멀리 보이는 작은 점 하나. 저게 밤섬인가?
저는 쌍안경을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너무 멀어서 섬의 형태만 어렴풋이 보였어요.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자연 그대로의 섬이 있다니.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게 되죠. 브라질 상파울루는 급속한 산업화로 아마존이 파괴됐고, 중국 베이징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GDP 세계 10위까지 올라왔으면서도 도심의 람사르 습지를 지켜냈다고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태계를 유지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들어왔습니다. 클로에, 내일 일정 확인해. 그가 촬영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오후에는 여의도 생태해설 프로그램이야. 생태해설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야. 루카스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시민 참여형 생태 프로그램이라니. 이런 것도 한국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았어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보자. 책에 없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서울을 만들었을까? 내일부터 시작될 취재가 벌써 기대됐습니다. 한강의 진짜 기적을 만나러 가는 여행.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강이 흘러가는 소리가 40층 높이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도심인가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의도 63빌딩과 국회의사당이 바로 뒤에 보이는데 강변은 온통 자연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감탄했습니다. 클로에, 이거 봐. 저기 백로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 정말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들이 여유롭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템스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기가 바로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유진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시 도시생태보건국에서 일하시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1997년에 조성됐는데 인공습지예요. 한유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자연생태계가 됐죠. 저는 손에 든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면적 27만 제곱미터. 축구장 38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이 모든 걸 인공으로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원래는 그냥 강변이었거든요. 한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 복원 원칙에 따라 설계했어요. 이제는 200여 종의 식물과 30여 종의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망원 렌즈로 새들을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어. 도시 개발과 생태 보전을 이렇게 조화시킨 곳은. 우리는 목재 데크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갈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저기 보세요. 한유진 씨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해오락이에요. 아주 예민한 새인데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해오라기가 꼼짝하지 않고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파리 생강이나 런던 템스강과 뭐가 다른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시민 참여가 달라요. 한유진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거든요. 매주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정화활동을 해요.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생태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저것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가요? 네, 생태교육이에요. 한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거든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밤섬으로 향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이지만 루카스가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어요. 여의도에서 배를 타고 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어요. 이 섬이 정말 람사르 습지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등록됐어요. 한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람사르 습지 중에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 여기뿐이에요. 배에서 내려 섬에 발을 디뎠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바로 500m 떨어진 곳에 63빌딩이 보이는데 여기는 원시림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생태 해설사인 송명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데 눈이 정말 맑으셨어요. 저기 보이는 새가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나뭇가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참새인가요? 아니에요. 황조롱이에요. 송명순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맹금류죠. 도시에서 보기 정말 힘든 새예요. 루카스가 재빨리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황조롱이가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여기 새들이 몇 종류나 되나요? 지금까지 확인된 게 126종이에요. 송명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126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 하이드파크보다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부터 여기서 해설사를 하신 거예요? 한 10년 됐죠. 송명순 할머니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이 됐어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죠. 이제는 자연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계신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섬을 돌며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물속에서 커다란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갈대밭 사이로 수달의 흔적도 보였어요. 수달이요? 정말로요? 작년부터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한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수달은 물이 정말 깨끗해야만 사는 동물이거든요.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한강에 수달이 산다고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정부와 시민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한유진 씨가 단순하지만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섬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환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지만 그 사이사이로 공원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연과 도시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송명순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살 곳이고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인 것 같았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루카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웠어. 루카스가 촬영한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독일 환경 다큐를 10년 넘게 찍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야. 뭐가 가장 놀라웠어? 시민들이에요. 루카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어.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발성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지? 반포 한강공원이랑 난지 생태습 지원이야. 루카스가 일정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강 전체가 생태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물속에 수달이 살고 하늘에는 황조롱이가 날고 있다니. 한강의 기적이 경제만이 아니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중 하나가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니. 이런 건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더 많은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강이 품고 있는 진짜 기적을 말입니다. 셋째 날, 반포 한강공원에서 저는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송명순 할머니였어요.
어제 밤섬에서 만난 그 할머니께서 오늘도 자원에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매일이요? 일주일에 4번 나와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해진 스케줄이 있거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일주일에 4번이나 자원봉사를 하신다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반포 한강공원을 걸으며 할머니는 옛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25살 때였어요. 1973년이었죠. 할머니가 멀리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한강대교를 놓고 있었어요. 한강대교요? 네. 지금 보이는 저 다리 말이에요.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우아한 곡선의 한강대교가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일대가 모래사장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와서 물놀이를 했어요. 루카스가 카메라로 할머니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생활은 어떠셨어요? 어려웠죠.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생활이었어요. 건설 현장이요? 한강대교 공사 현장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어요. 일요일도 없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다리를 할머니의 남편분이 직접 만드신 거군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다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모두가 열심히 일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5년에 잠실대교가 생기고 1976년에 성수대교가 생겼어요. 그때마다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공사장에 나갔어요. 모두가 건설업에 종사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다리 만드는 사람, 건물 올리는 사람. 모두가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루카스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환경 문제는 생각 안 하셨나요? 환경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하지만 한강만큼은 더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요? 한강은 우리 식수원이거든요.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물만큼은 깨끗해야 했어요.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환경을 생각하셨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공장들을 한강에서 멀리 보냈어요. 할머니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안양천이나 중랑천 쪽으로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세운 거예요? 정부도 그랬지만 시민들도 반대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에 공장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했거든요. 저는 또 놀랐습니다. 1970년대에 이미 시민들이 환경의식이 있었다는 건가요? 난지 생태습지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이야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할머니가 지금은 아름다운 연꽃밭이 된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요? 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여기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냄새가 심했어요.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온통 푸른 습지와 연꽃으로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시민들이 바꾼 거예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대부터 환경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바꾸자고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계속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공한 거군요. 2002년 월드컵 때 완공됐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랐어요. 쓰레기 매립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습지로 바꾸는데 10년이 걸렸다고요. 그 10년 동안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했다고요.
습지 위로 백로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쓰레기 더미였던 곳 위를 말이에요. 할머니, 그 시절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멀리 바라보셨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 이런 아름다운 서울이 있잖아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꿈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네요. 이루어졌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손주들이 지금 이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백로도 보고 연꽃도 보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울 게 뭐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루카스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인터뷰가 백미였어. 루카스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런 증언을 들을 수 있다니. 할머니께서 직접 경험하신 분이니까 더 생생했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일관성이야. 루카스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제 발전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말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어.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할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든 거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리처드 장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계 영국인이었습니다. 글로벌 개발 투자 펀드 부대표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클로에 파웰 씨죠? 그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 일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실례지만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런던에서 소문이 났어요. 리처드가 능숙하게 웃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다룬다고 하더군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요. 리처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과연 기적인지 말이에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쾌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합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대포장된 면이 있어요. 특히 환경 부분에서 말이죠. 그때 루카스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클로에 누구야? 리처드 장이에요. 글로벌 투자 펀드에서 일하신다고 해요. 루카스가 경계하는 눈으로 리처드를 봤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온 거지?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리처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한강 개발이 비효율적인 면이 많거든요. 비효율적이라니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강변 땅을 공원으로 만든 걸 보세요. 리처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 땅에 고급 아파트를 지었다면 엄청난 수익이 났을 텐데요. 저는 그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수익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리처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람사르 습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냥 새들 놀이터 아닌가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새들 놀이터라고요? 도시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리처드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오나요?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제가 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어제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들으셨나요? 할머니 이야기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로는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어요. 감상적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리처드가 계속 도발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만든 것도 비경제적 선택이었어요. 그 돈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요. 루카스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모르고 있어. 난지 생태습 지원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대단한 성과라고요?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공원과 비교해보세요. 그쪽이 훨씬 웅장하고 경제적 효과도 크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계속 한국을 폄하하려고 하는 걸까요? 리처드 씨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리처드가 정색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20년 동안 도시개발을 담당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말이죠. 그래서 한국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무시가 아니라 객관적 평가예요.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강변 부지는 부동산 가치가 엄청난데 그걸 새들한테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루카스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말은 완전히 틀렸어. 생태계가 주는 경제적 가치를 모르고 있다고.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라고요? 리처드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구체적인 숫자를 보세요. 구체적인 숫자요? 부동산 가격이요. 리처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강변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방미터당 1,0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그의 논리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시는 건가요?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리처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변 부지 매입건 계속 진행하세요. 저와 루카스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봤습니다. 강변 부지 매입이라고요? 리처드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지만 이미 우리는 들어버렸어요. 리처드 씨, 혹시 한강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리처드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중요하죠. 생태습지를 개발하려는 건 아니죠? 개발이 뭐가 나쁜가요? 리처드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루카스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폄하하는 거였구나. 자기 투자를 위해서. 투자는 자유잖아요. 리처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리처드가 한강을 폄하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생태보전의 가치를 인정하면 자신들의 개발 계획에 방해가 되니까요. 리처드 씨, 죄송하지만 저는 갈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끝났어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이야기할 게 없어.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허상이라고요?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제가 본 게 허상인가요? 기자라면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도발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기자가 아니라 관광객이에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과 논쟁할 가치도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클로에,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기분이 나빠. 나도 마찬가지야. 루카스가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려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있을 거야. 루카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담을 거야. 리처드 같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자. 저도 다짐했습니다. 한강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리처드 같은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그날부터 촬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움을 더 생생하게 담아내고 싶었어요. 리처드의 말은 오히려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확신을요. 다섯째 날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유진 씨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제가 망원경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황조롱이 한 마리가 물 위에서 호버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버링이요? 제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맹금류가 사냥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한유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한자리에서 날갯짓하며 먹이를 찾는 거죠. 루카스가 재빠르게 망원 렌즈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조롱이가 물 위로 급강하했어요. 저게 뭘 잡은 거예요? 물고기예요. 한유진 씨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황조롱이는 원래 들쥐나 작은 새를 잡는데 여기서는 물고기도 잡아요. 도시에서 황조롱이를 보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서울에서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한유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야만 맹금류가 와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맹금류의 사냥을 보다니. 황조롱이 외에 또 어떤 맹금류가 있나요? 새매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참매도 와요. 한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매는 정말 보기 힘든 새거든요. 그때 멀리서 다른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뭐예요? 새매예요. 한유진 씨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루카스가 카메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무 위에 새매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새매는 황조롱이보다 더 큰 맹금류예요. 한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말 드물게 볼 수 있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새매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갈고리 같은 발톱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맹금류들이 여기 사는 이유가 뭔가요? 먹이사슬 때문이에요. 한유진 씨가 손짓으로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들쥐나 작은 새들도 있어요. 그걸 잡아먹을 맹금류가 오는 거죠. 완전한 생태계가 형성된 거네요. 맞아요. 그것도 도심에서 말이에요. 한유진 씨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63빌딩이 서 있고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벽한 자연의 먹이사슬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해요. 한유진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파리나 런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맹금류를 보기는 정말 힘들어요. 루카스가 촬영을 하며 말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도 공원이 많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계속 생태 관찰을 했습니다. 물 위에서는 외가리들이 여유롭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갈대밭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는 제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제비들도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물론이죠. 한유진 씨가 웃었습니다. 제비는 공기가 깨끗해야만 와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오지 않거든요. 그럼 서울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뜻인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한유진 씨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공장들이 친환경 시설로 바뀌면서요. 그때 갑자기 물 위에서 큰 물결이 일었습니다. 뭐지? 수달이에요. 한유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수달 한 마리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황급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달은 금방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아쉽네요. 괜찮아요. 수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한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수달은 물이 정말 깨끗해야만 살 수 있거든요.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도심에서 수달을 볼 수 있다니. 수달이 언제부터 여기 살기 시작했나요? 2018년경부터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한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강 수질이 1급수에 가까워지면서 돌아온 거예요. 1급수요? 맞아요. 지금 한강 물은 그냥 마셔도 될 정도예요. 한유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정수 처리는 하지만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강이 1급수라니. 오후에는 밤섬으로 다시 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네요. 송명순 할머니가 망원경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예요? 물술이에요.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물술이라고 하면 독수리과에 속하는 큰 새예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만 잡아먹는 특별한 새죠. 루카스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촬영했습니다. 물수리가 여기 오는 것도 드문 일인가요? 아주 드물어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때 물수리가 날개를 펼치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웅장한 모습이었어요. 날개 폭이 1m가 넘어 보였습니다. 적의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기다려보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물수리가 물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직으로 급강하했습니다. 찰싹. 물수리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챘어요. 와! 저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 물고기는 뭐예요? 잉어 같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꽤 큰 놈을 잡았어요. 물수리가 물고기를 발톱으로 꽉 잡고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원시적인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할머니, 이런 광경을 자주 보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봐요.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오시는 거군요. 그렇죠. 자연은 늘 놀라움을 주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루카스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루카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황조롱이, 새매, 물수리까지. 이 정도면 자연 다큐 수준이야. 저도 놀랐어요. 도시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이제 리처드 같은 사람들이 왜 틀렸는지 확실해졌어. 루카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 맹금류들의 사냥 장면은 그 어떤 부동산보다 값진 것 같았어요. 한강이 정말 살아있구나. 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완전한 생태계가 도심에서 돌아가고 있어.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물속에 수달이 살고 하늘에는 맹금류들이 날고 있어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6째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루카스가 긴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클로에, 큰일이야. 어제 밤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리처드가 투자펀드 사람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 루카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한강변 토지를 외국 자본으로 매입한다는 거야. 루카스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생태보전 가치를 떨어뜨려서 부동산 가격을 낮춘 다음에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리처드가 그렇게 한강을 폄하했던 거군요. 확실해? 확실해. 구체적인 지역 이름까지 나왔어. 루카스가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반포, 잠실, 여의도 일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강을 지켜온 시민들을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리처드를 다시 만나보자. 루카스가 제안했습니다. 정면으로 따져봐야겠어. 오후에 저희는 리처드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강변 토지 매입 계획 말이에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생태보전 가치를 폄하해서 땅값 떨어뜨리려는 거 맞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리처드가 발뺌했습니다. 없다고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젯밤 통화는 뭐였나요? 리처드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리처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자유잖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민들이 소중히 지켜온 생태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리처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은 무의미해요. 감정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루카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할머니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송명순 할머니였어요. 어머, 클로에 씨 아니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할머니가 리처드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리처드 장이라고 합니다.
리처드가 예의상 인사했습니다. 투자업을 하고 있어요. 투자업이요? 할머니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혹시 이 강변에 건물 지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리처드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안도하셨습니다. 여기는 새들의 집인데 건물이 들어서면 다 떠나가거든요. 새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리처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요하다고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양반 새들이 있다는 것은 공기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알지만요. 알기만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군요. 할머니가 실망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환경을 만들었는지 모르시는구나. 리처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곳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요? 리처드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젊은 양반,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뛰어놀아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고 뭔가요? 리처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을요? 40년이라니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할머니가 멀리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강이 정말 더러웠거든요. 저는 할머니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그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1980년대에는 한강에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가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폐수 때문에 물이 새까맣게 변했었죠. 리처드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계속하셨습니다. 강을 살리자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강을 물려주자고.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업들은 반대했고 일부 정치인들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군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저는 리처드의 표정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강이 된 거군요. 맞아요. 40년 동안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예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리처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처드가 사과하다니. 성급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한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리처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는데요? 이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을요. 리처드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꿈이 담긴 공간이라는 걸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투자 계획을 취소하겠어요. 리처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강은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바꾼 건가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리처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한국의 생태보전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생태보전 기술을요? 네. 중국에도 적용해 보려고요. 리처드가 새로운 꿈을 말했습니다. 베이징도 한강처럼 만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루카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할머니가 손뼉을 치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전 세계가 깨끗해져야죠. 그날 저녁,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기술이나 정책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마음과 끈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리처드처럼 말입니다. 한강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는 강이었어요. 일곱째 날 저녁 밤섬 촬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의도와 밤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 전망 데크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고요한 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루카스가 카메라를 정리하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촬영이 끝나간다는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클로에, 정말 대단한 일주일이었어. 루카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물결 너머로 물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 한강의 기적이 뭔지 몰랐어. 책에서 읽은 건 숫자였고 데이터였어.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본 건 완전히 달랐어.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땀이었고 시간이었고 믿음이었어. 멀리 63빌딩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송명순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1960년대부터 멀리 앞을 내다본 지도자들이 있었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믿고 근면성실하게 일해온 국민들이 있었어. 바로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만든 거야. 제 말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해. 그때 멀리서 물수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루카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습니다. 물수리와 도시의 불빛, 그리고 고요한 강물까지. 카메라를 들고 나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이 강은 전쟁의 상처를 품고 흘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모든 다리가 끊어졌을 때도 이 강은 흘렀어요. 멀리 한강대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다리였어요. 그리고 산업화의 경랑을 이겨내며 흘렀습니다. 1970년대 경제 개발이 한창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변에서 땀을 흘렸어요. 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건설 현장에서 소음이 날 때도 사람들은 한강만큼은 지켜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우리들의 식수원이었고 아이들이 자랄 터전이었으니까요. 저 멀리 밤섬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은 생태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람사르 습지가 있고 수달이 헤엄치고 물수리가 날아다니는 기적의 강이 됐어요. 루카스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특별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이 도시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송명순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한유진 씨 같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매주 자원봉사를 나오는 시민들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이 40년 동안 한마음으로 지켜낸 강입니다. 경제 성장만 추구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도 함께 생각한 거예요. 하늘에서 철새 무리가 비자를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에는 126종의 새들이 살고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 한복판에 완벽한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GDP 성장률이나 수출 실적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기적이야? 사람들의 마음이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강을 만든 거구나.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리처드 같은 사람도 바꿀 수 있어.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을 받아 금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운 건 단순한 환경보전 기법이 아니야. 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과 보전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철학을 배운 거야. 철학이라면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는 것.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는 것. 저 멀리서 올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의 생태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했어. 저는 루카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왜? 자신들이 정말 특별한 일을 해냈으니까. 제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거야.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바람이었어요.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 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강의 진짜 기적을. 달빛이 강물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내일의 꿈들도 흘러갈 것 같았어요. 한강은 정말 기적의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런던 BBC 본사. 클로에의 한강 다큐멘터리가 대박을 쳤어. 편집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시청률이 예상의 3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환경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리고 CNN에서도 연락이 왔어. 편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 방송도 하고 싶다고 해.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군요. 그뿐만 아니야. 편집장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UN 환경계획에서 공식 다큐멘터리로 채택했어. UN에서요? 세계 각국 도시계획 담당자들 필수 시청 자료가 됐다고 해. 편집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 갈 줄이야.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클로에 씨 루카스예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큰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강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루카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루카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두 한강 모델을 자기 도시에 적용하고 싶어 해요. 루카스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시 성장과 환경 보전의 균형 부분을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BBC 다큐멘터리 한강의 기적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서울시에는 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견학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한유진 씨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기뻐요. 한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온 일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송명순 할머니도 인터뷰에 나오셨습니다. 외국 기자분이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순수한 기쁨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시장님의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한강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신 클로에 파웰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유진 씨와 루카스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로에, 어서 와. 루카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유진 씨도 나와주셨네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한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로에 박사님 덕분에 우리 한강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걸요. 서울시청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저에게 감사패를 주셨어요. 클로에 박사님 덕분에 한강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송명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저는 반갑게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아배었습니다. 어머, 우리 클로에 씨.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런 다큐는 나올 수 없었어요. 에이, 뭘 그런 말씀을. 할머니가 겸손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할머니, 요즘 해외에서 견학 온 사람들 많다면서요? 맞아요. 거의 매일 와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오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기는커녕 즐거워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생태 해설 해주세요. 아이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가자. 할머니가 아이들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이 물수리를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저 새가 왜 여기 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이 깨끗하니까 와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켜줘야 계속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지킬게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계속될 거라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한강을 사랑하고 지켜낼 거라고. 저녁에 루카스와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클로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루카스가 축하해줬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들, 한유진 씨, 그리고 너까지. 모두가 함께 한 거야.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잖아. 시작은 한강이 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강이 우리를 불러준 거야.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쉽지 않았어요. 한강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했고 그 이야기가 다른 도시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리처드에게서였어요. 클로에, 축하해요. 베이징시에서 한강 모델 도입을 결정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리처드도 변했구나. 한강은 정말 마법 같은 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한강을 배우려 하고 있으니까요. 한강의 기적이 세계의 기적이 되겠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에서 한강이 달빛을 받으며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 위로 내일의 희망들도 함께 떠내려가는 것 같았어요.